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도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늙어서 존경받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있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경받았다는 느낌, 그 따뜻한 시선,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 선생님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말을 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가족들이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하다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쓸쓸함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평생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존경받고 싶었고, 나이가 들면서 존경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늙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받는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공자. 중국 노나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고,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사회적 신분은 낮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공구. 우리가 아는 공자입니다. 공자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즉 예의와 규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자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예의 바르게 행동해도 사람들이 그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신분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출신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누가 더 나은 집안에서 태어났느냐가 누가 더 능력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공자가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깊은 생각을 나눠도 귀족들은 그를 쉽게 무시했습니다. 네가 뭘 알겠어? 하층민 주제에 무슨 철학이야? 조용히 있어.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경험. 분명히 내가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는데 요즘 세상은 달라요라는 말 한마디에 묵살당하는 경험. 공자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그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공자의 평생을 이끌어간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20살이 넘으면서 더 열심히 배웠습니다. 창고 관리인 일도 하고 목장 관리인 일도 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공자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는 흔들리지 않았고. 이 말이 왜 중요한가요? 공자 스스로도 깨달음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15살부터 시작해서 30살에 겨우 자립하고 40살에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요.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젊은 날의 공자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고, 때로는 무시당해 상처받았으며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자의 젊은 날을 보면서 혹시 우리 자신의 젊은 날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한때는 인정받고 싶어 애썼습니다. 누군가에게 잘했어요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밤을 새워 일했고, 가족보다 직장을 먼저 생각했고, 몸이 아파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그 모든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젊을 때는 몰라봐도 괜찮아.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시대가 처음부터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공자는 40, 50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랑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뜻을 펼칠 군주를 찾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나라에 갔을 때, 진나라에 갔을 때, 초나라에 갔을 때 나이 든 현자라고 환영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늙은 선비는 쓸데없는 옛날 얘기나 한다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공자 일행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밭을 갈고 있는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들은 공자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지를 놀리지 않고 오곡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선생이요? 즉, 농사도 안 짓고 땅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스승이냐는 조롱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공부했다고, 아는 게 많다고 자동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걸 공자는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는 더 냉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고 경제적으로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에서의 발언권이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면 부장님, 사장님 하고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쏙 사라지는 경험. 자식들 키우고 가르치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현실. 동창회에 나가봤더니 잘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고 나는 주변부에서 웃고만 있는 느낌. 이런 경험들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공자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자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존경을 만드는가? 나이가 아니라면, 지위가 아니라면, 재산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존경받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이막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심으로 존경했던 어른이 있으신가요? 그 어른은 왜 존경스러웠나요? 나이가 많아서였나요? 돈이 많아서였나요? 지위가 높아서였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뭔가 다른 것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봅시다. 이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진실이 가슴에 닿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공자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왜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떠나가는가를 눈여겨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도 그 패턴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노인의 3가지 특징.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가 내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오늘이 바꾸기 시작하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 날씨가 나쁘면 날씨 타령, 무릎이 아프면 건강 타령,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다며 세상 타령, 정치가 어떻다며 나라 타령. 물론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불평이 대화의 주인공이 될 때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 있으시죠? 만나면 항상 힘들다는 이야기, 아프다는 이야기, 세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걱정이 돼서 들어주지만 2번, 3번, 10번이 되면 슬슬 그분을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불평을 듣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불평을 계속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직장 다닐 때는, 우리 때는 이런 걸 이렇게 했는데, 과거의 경험을 나누는 것,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자랑이 될 때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의 상대방을 가르치려 할 때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는 식의 비교가 될 때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저 어른은 결국 자기 자랑하려는 거구나 라고. 그 순간 귀가 닫힙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는데 늘 선생님, 과거의 성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지금 네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로 연결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되 그것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왜 그 모양이야?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살아.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같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저분은 없는 곳에서 나를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 주변에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되 똑같이 되려 하지 않고 소인은 똑같이 되려 하면서도 어울리지 못한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 찔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가지를 하나씩 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 마을에는 2명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사람 모두 나이는 비슷했습니다. 둘 다 70을 훌쩍 넘었고 둘 다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 사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노인의 이름을 편의상 원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원씨는 아침부터 마을 어귀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어디 가는 거야? 좀 앉아봐. 사람들은 처음엔 예의상 앉았지만 원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 슬슬 자리를 피할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 마을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논도 가장 많았고 마을 어른들도 나를 제일 믿었지.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야. 세상이 잘못됐어. 완전히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예 하면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원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말만 하고 나이 든 사람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해.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원씨의 이야기가 항상 자기 자랑과 남 비난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원씨의 집에는 자식들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와서 밥 먹고 금방 돌아갔습니다. 원씨는 그게 자식들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귀한 줄 몰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씨가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2번째 노인의 이름을 혜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혜씨도 매일 마을 어귀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혜씨는 주로 조용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 혜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시오? 아, 장에 가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드릴까요? 혜씨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보다 오늘 장이 서오. 뭐 좋은 게 나오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혜 씨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혜 씨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르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리 와봐. 내가 어릴 때 이 골목에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알고 싶니?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달려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민이 있어 보이면 혜 씨는 먼저 말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와서 어르신 있잖아요. 하고 말을 꺼내면 혜 씨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구먼. 결국 자네가 가장 잘 알 거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결코 내 때는 이랬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공자가 마을을 떠나기 전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 어른을 모두 만나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원 씨는 평생을 살았지만 아직 자기 안에서 살고 있구나. 혜 씨는 평생을 살면서 사람 안에서 살고 있구나. 사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사람들 가슴에 남는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서 계신가요? 솔직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선물입니다. 공자는 혜 씨 같은 사람에게서 공통된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태도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작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잘 꾸미는 사람 중에는 진정한 어짐이 드물다. 존경받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우리 뇌는 이상하게도 내가 말할 때보다 내가 들을 때 상대방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때 그 순간의 따뜻함을,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라는 느낌, 그 느낌이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계속 말하면 상대방은 또 시작이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실천법을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대방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내 대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 끝부분은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상대방 말이 완전히 끝난 뒤에 딱 2초만 기다렸다가 말하는 연습. 이 2초가 대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그랬구나. 어떤 기분이었어요? 를 먼저 쓴다. 우리 세대는 공감 표현보다 해결책 제시를 먼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가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하는 존재입니다. 셋째, 조언은 물어볼 때만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조언하세요. 그 말이 없을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던져서 제자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그게 진짜 지혜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말로 따르게 하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인사를 안 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는 것. 자식들이 전화를 안 해라고 섭섭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있지? 라고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며느리가 불친절해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오늘도 수고했네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살의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기와 달랐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썼습니다. 오늘 슈퍼마켓에서 계산대. 아주머니가 바빠 보였다. 내가 먼저 웃으며 수고 많으시죠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며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아마 하루 종일 그 말을 처음 들었나 보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와 탔다. 아이가 나를 힐끔 보길래 내가 먼저 손 흔들어 줬더니 아이도 손을 흔들었다. 작은 것이지만 기분이 좋았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에게 먼저 뭔가를 하면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 내가 기분이 좋았으니까 충분해요. 이분이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람들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 이 말은 2500년 전에 나온 말이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심장을 찌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데 왜 더 행복해 보이지? 우리 아이는 왜 저 집 아이만큼 안 해주지? 나는 저 나이에 저것보다 훨씬 잘했는데. 비교, 비교, 비교.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비교가 많은 사람은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남 탓이 되며 주변 사람들도 결국 지쳐서 떠나갑니다. 반면 비교를 내려놓은 사람은 어떤가요? 자기 삶에 집중합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집중이 사람들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가 못한가를 판단하는 대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궁금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공자는 68살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4년 동안 천하를 떠돌며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지만 끝내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쓸쓸했을 것입니다. 나이 68대, 오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돌아오는 길. 하지만 공자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벼슬로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면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리라. 공자는 고향에 돌아와 제자를 가르치는데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가 전해준 고전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이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공자의 노력 덕분입니다. 공자가 71살에 가장 아끼는 제자 아내를 잃었습니다. 공자는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배움을 사랑했고 화를 옮기지 않았으며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공자가 아내를 그토록 슬퍼한 것은 단순히 제자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그 살아있는 증거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7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나요? 벼슬? 아니었습니다. 재산?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권력?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그와 함께한 3000명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의 가슴에 심어진 가르침이었으며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그 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받는다. 이것이 공자 일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날들이 모여서 금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의 날들이 앞으로의 날을 만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살았느냐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 다 알겠는데 막상 실천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깨달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1가지를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지나가다 예쁜 꽃을 봤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됩니다. 이 습관이 왜 중요한가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이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어들면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연스럽게 존경이 생겨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감사를 매일 연습하는 것도 배움입니다. 그 배움을 반복할 때 삶이 즐거워집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자식에게, 이웃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잘 지내지? 한마디. 요즘 어때요? 한마디. 기다리지 마세요. 왜 연락이 없지? 하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의 장벽을 넘는 일입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첫 번째 연락이 두 번째 연락을 부르고 두 번째 연락이 관계를 살립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가 말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 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내가 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참아야 하지? 하지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오히려 이쪽을 더 쳐다보게 된다는 것을. 저분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 저분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셨어. 그 느낌이 쌓이면 그 사람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게 존경의 시작입니다. 이 3가지. 감사 한 줄, 먼저 안부 묻기, 말 절반으로 줄이기.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공자도 그랬습니다. 15살에 시작해서 30에 자립하고 40에 흔들리지 않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에 귀가 열리고 70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됐습니다. 무려 5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분명히 옵니다. 그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드신 분,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드신 분, 오랜 친구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서 외로우신 분, 은퇴 후 갑자기 생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시는 분, 내 인생이 이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드시는 분, 그 마음 압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버텨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게를 견뎌온 어깨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단한 어깨 위에 올라앉은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나는 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나라는 오래된 질문. 공자도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때로는 무시당했으며 원하는 자리를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높은 벼슬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끝까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 감정보다 훨씬 큰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 버텨온 힘, 사랑했던 기억, 웃었던 순간, 누군가를 위해 두 손을 모았던 그 마음.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존엄은 누가 알아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존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아프지만 일어선 것. 그게 존엄입니다. 힘들어도 밥을 차려 먹은 것. 그게 존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 그게 존엄입니다. 공자는 평생 이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무엇인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상처받아도 또 사랑하려는 사람, 늙어도 배우려는 사람, 힘들어도 감사를 찾으려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거든 거울 앞에 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사랑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려 하는가? 대들보가 꺾이려 하는가? 철인이 시들어가려 하는가? 스스로 태산, 대들보, 철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꺾이고 시드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게 공자였습니다. 끝까지 솔직한 사람, 끝까지 배우는 사람, 끝까지 사람을 향한 사람, 그리고 그 솔직함, 그 배움, 그 사랑이 2500년을 이어져 오늘 여기 우리 가슴에 닿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노년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귀를 열고, 오늘부터 조금 더 먼저 손을 내밀고, 오늘부터 조금 더 감사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존경받는 사람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공자가 그랬듯이 평생 완성되지 않아도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도 걸어주세요. 내일도 걸어주세요. 우리 함께 걸어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은 작아도 됩니다. 당장 꽃을 피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심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딱 하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실천해 보세요. 감사 한 줄 쓰기, 먼저 안부 묻기, 말 절반으로 줄이기. 그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어른이 더 많이 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공자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위대함은 사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납니다.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노년의 삶에 깊은 가르침을 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로는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성격이 강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었고 공자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어떤 제후를 찾아가 섬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자로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가서 따져오겠습니다. 공자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로야, 내가 만약 그와 함께 한다면 그게 이유 없이 하겠느냐? 내가 그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자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자로 같은 사람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자로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직선적이고 고집세고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로는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자는 자로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알아도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내 직선이 상대방의 가슴을 상처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고집과 신념은 다릅니다. 고집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신념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 강한 성격이 고집인지 신념인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삶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살며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즐거웠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질도다 아내여. 한 그릇 밥, 한 표주박 물로 좁은 골목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할 텐데 아내는 자기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더 있었으면을 생각하나요? 더 건강했으면, 더 돈이 있었으면, 집이 더 컸으면,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물론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더를 추구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내는 가난했지만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찾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아내를 그토록 아낀 이유였습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잃었을 때 가장 슬플 것 3가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 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해보세요. 그 감사가 아내의 즐거움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특히 자기 성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을 3가지로 살폈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3가지로 내 자신을 살핀다. 첫째, 남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둘째, 친구들과 사귀면서 신의를 지켰는가? 셋째, 배운 것을 잘 익혔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삶에 맞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첫째,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는가? 둘째, 내 말과 행동이 일치했는가? 셋째, 오늘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하루에 한 번, 이 3가지를 돌아본다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후에는 더욱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성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에 시작해도 됩니다. 80에 시작해도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성찰이 깊어지면 그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빛이 납니다. 논어 전체를 통틀어 공자가 노년에 대해 남긴 가장 직접적인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으니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에는 혈기가 왕성하니 싸움을 경계하고 늙어서는 혈기가 쇠하니 욕심을 경계하라. 노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욕심이라고 공자는 말합니다. 무슨 욕심인가요?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식들에게 감사받고 싶은 욕심, 나를 알아봐줘야 한다는 욕심, 내 말이 맞다는 욕심. 이 욕심들이 쌓이면 노년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완전히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줄여가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됐어, 충분해라고 말하는 연습? 고마워, 잘됐다라고 말하는 연습?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존경이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예가 많을수록 지금 잘 살고 계신 겁니다. 1.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는가? 2. 나는 오늘 먼저 안부를 물은 사람이 있는가? 3. 나는 오늘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이상 생각했는가? 4. 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웠는가? 5. 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는가? 6.
나는 과거 자랑보다 지금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가? 7. 나는 자식이나 손자에게 잘했다는 말을 먼저 했는가? 8. 나는 내 몸을 돌보는데 오늘 시간을 썼는가? 9. 나는 오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 자신을 돌아봤는가? 10. 나는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한 준비로 삼고 있는가? 예가 몇 개였나요? 10개 모두 예인분,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 살고 계신 겁니다. 5개라면 좋습니다. 꽤 균형 잡힌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5개 미만이라면 오늘이 시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어느 하나도 예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자체가 이미 예를 향한 첫걸음이니까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102세까지 살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100세 생일 잔치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장수 비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는 특별한 걸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에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힘이 나요. 받으면 잠깐 좋고 말지만 주면 오래 행복하거든요. 그게 내 비밀이에요. 이 할머니는 공자를 공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논어를 읽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는 삶, 먼저 하는 삶, 받기 전에 주는 삶, 그 삶이 102년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 삶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해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공자의 논어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 세 문장이 논어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문장이 존경받는 노년을 사는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고 말이 살아있고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둘째, 사람과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는 것. 누군가 나를 찾아오면 그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째,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느냐로도 평가받는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한마디, 오늘 건네는 따뜻한 눈빛, 오늘 먼저 내미는 손.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년을 만들 것입니다. 아름답고 따뜻하고 존엄 있는 노년. 그 노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주세요. 내일도 잘 살아주세요. 우리 함께 잘 삽시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